독일하고 프랑스의 협조를 얻은 러시아가 일본이 청일전쟁 후 넘겨받은 중국 대륙의 라오둥반도를 다시 반환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뺏기게 된 거죠. 받았던 걸 다시 뺏기게 되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 라오둥반도 반환을 주도했던 러시아하고 한번 전쟁하자라고 하는 전쟁 논의, 러시아와의 전쟁을 공공연하게 논하는 분위기가 일반인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러일 전쟁 하자. 예. 이렇게.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비를 엄청나게 늘리는데요. 얼마나 늘렸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와. 지금 청일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근데 러일 전쟁이 있게 되는 이 시기죠. 예. 재정 지출의 80%가 군사비예요? 예. 국가의 모든 전력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총공세네. 예. 내부에서 전비를 다 감당할 수 없던 일본은 외국 자본까지 도입해서 당시 14억 엔의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선뿐 아니라 야전 중포와 공성포는 성능이 우수한 독일에서, 해안포는 프랑스에서 들여왔거든요. 가장 좋은 무기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결국 1904년 일본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며 러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막대한 군 장비를 투입한 러시아와의 전쟁은 얼마 만에 끝이 났을까요?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건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걸 배워서. 너무 많은 거를 배웠죠. 이 책을 다시 예. 봐야겠네요. 책을 봐야겠죠. 약 1년 만에 전 일본의 승리로 드디어 전쟁이 끝납니다. 아, 맞아. 그랬던 거. 하지만 일본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과 재정이 고갈돼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 회담을 추진하기 시작을 해요. 이 회담에서 일본이 관철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당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과 영토를 보존받도록 한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받는 거였어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네. 타이완 침공부터 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알았어라고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였지만은 전쟁 배상금을 준다라는 거는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일본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사할린 북부 지역을 되돌려주는 대신에 배상금 12억을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타협안도 이제 경렬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 여론마저 좀 이렇게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일본은 전쟁 배상금이 없이 사할린 남부를 받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마치게 됩니다. 네. 가장 이득이 없는 전쟁이었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본 국민은 그렇게 반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상금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배상금도 없이 그렇죠. 대표가 그 조약을 맺고 돌아왔다. 이거에 너무나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도쿄에 있는 그 경찰서라든가 그런 게 경찰서 70%가 습격당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미국인들도 그때 피해를 입었어요. 러시아와 회담을 주선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미국인이 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 테러를 했다고 해요. 네. 이렇듯이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폭동이 일어난 걸까요? 실질적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성과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당시 예산의 거의 7년치에 해당하는 약 19억엔 가량의 전비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8만여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청일전쟁하고는 거의 규모가 다른 엄청난 대규모 전쟁이었어요.
이러한 어떤 희생의 대가가 고작 이거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지 않냐라는 거를 통해서 비난이 이제 등장을 하고 비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일본 국민들 역시 전쟁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해외가 바라보는 일본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겠어요? 아, 약간 서구 열강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침략을 하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일본이 슬쩍 끼려고 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맨 앞에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뭐야? 너 누구니? 라고 하는 표정이죠. 어, 예, 당시 침략 전쟁으로 나라의 영토를 넓히던 제국주의 클럽에 입장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파라고 풍자하는 사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국주의 클럽이네요. 그렇죠. 예, 러일 전쟁까지 끝낸 일본은 1910년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한일 병탄 조약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페리에 의해서 시작된 불평등 조약을 완전한 평등 조약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아, 이제 다시 동등하게. 그렇죠. 일본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죠. 영일 동맹을 맺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일본은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럽의 대전쟁, 즉 1차 세계대전이죠. 유럽의 대전쟁은 그야말로 국내외의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죠. 결국 일본은 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유럽 상품을 대신해서 일본 면직물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무역은 압도적으로 이제 수출 초과가 돼요. 또한 일본의 해운업, 조선업은 호황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철강업, 화학공업, 전력사업 등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공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공업 국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었네요. 이득을 많이 봤죠. 1차 세계대전 후 재정 위기를 극복한 일본은 미쓰비시 기업 등을 통해서 제로센 특공대 비행기까지 만들어내며 제2차 세계대전에 나서게 되죠. 개항 초기엔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비 확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어가 가능해진 이후 19세기 말부터는 대외 팽창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대로 선택한 전쟁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약 300만 명의 자국민과 약 2천만 명의 아시아인이 죽고 한반도와 많은 국가가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1945년 패망하면서 메이주신 이후로 쌓아올린 전쟁 국가라고 하는 것, 전쟁 국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의 선택으로 맞이한 것은 세계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전에 투입된 핵무기로 인한 참혹한 패망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그리고 1947년에 새로 발표된 일본의 새 헌법에는 일본은 이제 전쟁을 영구히 방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정권도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돼요. 그럼에도 아직 일본에는 군국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정세가 변하면서 일본 헌법에 명시된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정권 포기 원칙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미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해상 자유대를 비롯한 일본의 군사력은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태풍의 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전쟁에 몰입하며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메이지 유신 시대, 전쟁을 통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왔던 일본의 움직임 하나에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